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이번에는 금융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핀테크를 가장 잘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라고 하는 핀테크 서비스가 전 세계 가장 선진적인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죠. 오프라인도 가게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부터 시작해서 버스, 지하철부터 다양한 곳에서 알리페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국내에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는 사용자 저변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한 청구서 확인이라든가 각종 공과금에 대한 입금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국내에 주목해서 볼 만한 핀테크 기업 중에 하나는 뱅크샐러드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재테크, 즉 나의 자산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런 내 금융소득을 기반으로 가장 적절한 신용카드는 무엇인지를 추천해주기도 하고 보험 상품을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사용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금융에 둘러싸고 있던 규제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금융도 더 이상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시장 변화에 발맞춰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우리 금융 서비스와 우리 금융 상품과 우리 비즈니스 모델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에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본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금융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혹시 은행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 마트도 그렇지만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행 지점을 많이 폐쇄하고 있죠. 코로나가 가져다 준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백을 누가 메꾸고 있을까요? 바로 핀테크 기업들이 메꾸고 있죠. 일종의 비대면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존에 있었던 은행과 카드를 포함해 이 금융 기업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금융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렸던 핀테크 기업들이 어떠한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과연 기존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던 금융 서비스와 온라인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핀테크 서비스는 무엇이 다른지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오프라인 기반의 금융기관들은 어떤 변화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핀테크를 가장 잘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라고 하는 핀테크 서비스가 전 세계 가장 선진적인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실 신용 관련된 부분, 금융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국이 가장 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핀테크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중국의 핀테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국에 있는 거지조차 QR코드를 기반으로, 즉 알리페이를 기반으로 구걸을 할 정도입니다. 그럼 알리페이는 어떤 선진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알리페이를 사용하는 영상입니다. 자, 알리페이를 이렇게 실행하면 의외로 한국에선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카카오페이나 페이코나 네이버페이를 많이 이용하지만 알리페이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오프라인도 가게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부터 시작해서 버스, 지하철부터 다양한 곳에서 알리페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금융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쇼핑몰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우리가 11번가나 쿠팡 앱을 실행하고 거기에서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는 건 후단에 있고 쇼핑을 거기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죠. 그런데 반대로 알리페이는 알리페이 앱에서 금융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택시를 호출하는 것도 가능해요. 별도의 택시 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페이에서 택시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다반사죠. 왜? 더 편리하니까 그렇게 알리페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결제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의 다양한 금융 상품부터 시작해서 보험, 더 나아가선 재테크, 투자, 대출,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상품에 대한 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이용해서 결제를 넘어서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죠.
알리페이를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를 소비했는지, 그리고 가계부 관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청구서, 포인트, 멤버십 관리가 가능하죠. 오프라인 가게에서는 이 머천트, 즉 점주도, 가게 주인도 알리페이를 이용해서 결제한 대금을 확인하고 우리 매장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결제 내역과 단골 관리와 흔히 말하는 CRM 툴, 즉 마케팅 툴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그 외에도 알리페이는 재미있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제공됩니다. 알리페이를 이용해서 내가 친환경, 즉 자전거를 타고 일반 교통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색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와 할인 쿠폰 등이 제공되면서 알리페이의 사용성은 더욱더 넓어지고 있죠. 우리 국내에도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토스죠. 토스는 주로 20대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핀테크 서비스 중에서 가장 트래픽이 높아요. 즉, 월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서비스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기능이 제공되느냐? 첫 시작은 간단했습니다. 송금 기능. A가 B에게 간편 송금을 할 때 토스라는 앱을 이용해서 송금했죠. 사실 송금은 이미 기존에 있었던 은행 앱에서도 다 제공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왜 토스의 송금 기능이 더 주목을 받았을까요? 빠르고 편리했기 때문이죠. 전화번호만 기반으로 해서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복사만 하면, 카카오톡에서 복사만 누르면 바로 토스를 실행을 할 때 자동으로 붙여넣기가 돼서 그 계좌번호를 인증하고 더 나아가서 간단한 훨씬 빠른 속도로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토스가 제공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은행 앱보다 송금 기능을 토스에서 더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송금 기능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양한 기능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더치페이, 즉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결제를 할 때 나눠내잖아요. n분의 1로. 그렇게 n분의 1로 나눠낼 때도 토스에서 더치페이 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손쉽게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일상 속에서의 금융 서비스를 기존에 제공되던 은행 앱이나 신용카드 앱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사용자와 그리고 트래픽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 토스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스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능은 종류가 정말 방대해요. 보험 상품에 대한 검색, 더 나아가서 각종 금융 상품에 대한 탐색, 그리고 내 은행 계좌에 대한 모든 내역들을 확인하고 송금을 할 수 있는 기능은 기본이거니와 다양한 형태의 포인트와 청구서 관리 기능이 제공되고 있죠.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해외 주식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도 예전에 할 수 있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금융과 관련된 모든 토탈 서비스를 토스 하나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한 송금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토탈 금융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만큼 진화 발전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은행 앱이나 신용카드 앱이 그 기능만 사용했다는 거에 비하면 토스는 계속 꾸준하게 새로운 형태의 기능을 제공하면서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봐도 되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국내에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는 사용자 저변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의 실행 화면입니다. 계속 지금도 이 기능들은 추가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간편 결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앱이죠. 하지만 간편 결제 기능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청구서 확인이라든가 각종 공과금에 대한 입금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어요. 내가 자주 가는 매장인 경우에는 포인트 관리나 멤버십 관리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포인트 할인을 받을 때도 상당히 유용하죠. 물론 온라인에 있는 CGV나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에서 예약하거나 결제를 하거나 할 때도 카카페이를 불러들여서 사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간편 결제 그 기능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앞서 토스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페이를 결제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고 검색하고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결제를 하기 전과 결제를 한 이후에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결제를 할 때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뭐죠? 이 매장이 혹시 내가 할인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가 있나? 포인트 적립을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나? 혹은 혜택을 더 받을 것은 없나? 이런 게 궁금하고 사실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때 카카오페이는 자동으로 그 매장에서 가장 많이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 포인트나 멤버십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적립하고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결제한 이후에 가장 큰 우리의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가계부 관리죠.
그런 가계부와 관련된 관리 기능도 카카오페이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내가 한 달 동안 사용한 내 영수증 내역 같은 것들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검색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각종 공과금 또 청구서 관리 이런 것들을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토스에 이어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도 핀테크 서비스의 대표 주자로 한국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국내에 주목해서 볼 만한 핀테크 기업 중에 하나는 뱅크샐러드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뱅크샐러드 앱은 결제나 송금 기능이 제공되진 않아요. 그런데도 사용자들의 저변이 계속 확대되는 이유는 재테크, 즉 나의 자산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내가 한 달 동안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 내 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런 내 금융소득을 기반으로 가장 적절한 신용카드는 무엇인지를 추천해주기도 하고 보험 상품을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보험 상품 추천 기능과는 다른 것이 아주 개인의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무슨 데이터? 나의 금융소득과 내가 월, 1년 동안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기본적인 모든 금융자산과 소비 내역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내 소비 패턴에 최적화된 형태의 신용카드를 제대로 추천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소비에 가장 어울리는 할인을 가장 많이 받을 만한 그런 신용카드를 추천받기도 하고 내가 재테크를 어디에 집중해서 하는 게 좋을지 금융상품을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기존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도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보다 뱅크샐러드의 추천 서비스가 훨씬 더 고도화된 이유는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 금융자산과 소득, 소비와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러한 서비스를 보다 잘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보험 상품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보험 상품 판매와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자용 보험 상품을 고를 때도 여행 떠나기 바로 그 전날 혹은 그 아침에 비행기 타기 전에 바로 내가 원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바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가 있죠. 예전에 우리가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땐 엄청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거든요. 상담을 해야 되고 인증을 해야 되고 계약서를 써야 되고 너무 번거로워서 귀찮아가지고 그냥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뱅크샐러드에서 제공되는 맞춤형 보험 상품은 기존의 보험 상품과는 달리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손쉽게 인증하고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특이성, 편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핀테크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핀테크는 비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결제나 송금과 같은 금융 서비스 앱, 즉 핀테크 앱에서만 제공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팀앱 많이 이용하시죠? 내비게이션 앱. 팀앱을 이용하게 되면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되죠? 팀앱을 켜놓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과속 구간에서 정말 과속을 하는지, 평소에 안전운전을 하는지, 평균 시속은 어떤지, 얼마나 자동차를 험하게 모는지에 대한 정교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기존 내비게이션 디바이스는 그런 걸 수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팀앱은 스마트폰 앱 기반으로 운영되다 보니 데이터를 늘 수집하죠. 그 클라우드에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팀앱에서는 자동차 보험 상품을 추천하고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핀테크라고 하는 서비스는 금융 이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접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들어서 금융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혁신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금융 서비스들은 돈은 어떻게 벌까요? 자세한 돈 버는 비즈니스 모델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선 알리페이의 비즈니스 모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페이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손쉽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돼요. 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 오프라인에서 편의점에 가서 결제를 할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신용카드를 꺼내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거기 점주가 이야기하는 금액을 확인하고 벤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꽂습니다. 그리고 점주가 금액을 입력하면 내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가 날라오죠. 그리고 신용카드와 영수증을 돌려받습니다. 나와 점주 사이에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벤 달마기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뒷단에 피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지사는 내가 미리 등록해 놓은 신용카드와 연동되어 은행과 연결되죠. 정리를 하면 나와 점주 사이에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4개의 게이트키퍼가 있는 거죠. 벤사, 피지사, 신용카드사, 은행. 이 4군데 중에 3군데, 앞단의 벤과 피지와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 점주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어쨌든 수수료가 나가거든요. 수수료만 나가느냐? 돈을 당장 정산받지 못해요. 길게는 2개월, 짧게는 1개월 이후에 정산받죠.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오래도록 있어왔죠. 지금은 법으로 강제화돼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요. 알리페이는 바로 그 지점을 노려서 물론 중국은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긴 하지만 방금 설명드렸던 4군데의 게이트키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알리페이 그 자체가 은행이거든요. 한국의 카카오페이는 은행이 아닙니다.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려면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 은행이 아니에요. 신용카드 그 자체가 아니고. 하지만 알리페이는 은행이자 신용카드죠. 왜? 은행과 신용카드를 사라지게 만들거든요. 알리페이 그 자체가 은행 계좌이자 알리페이 앱이 신용카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테이블 위에 있는 QR코드를 알리페이 앱으로 찍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내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고 점주에게 입금할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35,000원. 그리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송금이 이루어지죠. 결제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되면 벤사도, 피지사도, 신용카드사도, 은행도 필요 없어지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밸류체인이 와야 되는 거죠. 기존에 금융을 지탱하고 있던 중요한 밸류체인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알리페이가 혁신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알리페이는 돈을 어떻게 벌까요? 수수료? 알리페이는 수수료를 안 받아요. 큰 대형 프랜차이즈점에는 받긴 하지만 그것도 아주 적습니다. 예전에 일반적인 수수료가 한 3%, 한 4% 됐다면 알리페이가 큰 대형 프랜차이즈점에 받는 수수료는 1%, 2%밖에 안 돼요. 심지어 중소상인한테는 아예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요. 그럼 돈은 어디서 벌까요? 화면에 보여지는 게 답입니다. 알리페이는 오프라인에서 모든 결제하는 내역들을 다 데이터로 수집합니다. 클라우드에 수집된 그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아주 정교한 마케팅 솔루션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에게 너희 집 단골 고객이 몇 명이지 않으냐. 너희와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근 1km 반경 내인 다른 경쟁사 B사의 단골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월 매출 중에 가장 앞으로 객단가를, 즉 가장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이 누구인지 아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게 분석이 가능하죠. 만일 네가 5%짜리 할인 쿠폰을 지금 이러이러한 고객 100명에게 발송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 매출이 얼마나 오를 것이다. 이런 쿠폰을 이런 방식으로 발송하면 인근 이 매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쟁사 매장에 방문하는 사람들까지 집계할 수 있다. 이런 광고를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광고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오프라인 그 어떤 것들도 이런 방식의 마케팅을 제공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바로 오프라인 매장에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 마케팅 툴을 제공하는 게 바로 알리페이라는 거죠. 알리페이는 핀테크 기업, 즉 금융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이냐? 금융 그 자체도 있지만 금융보다는 오히려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쪽에 훨씬 더 비즈니스 모델의 규모도 크고 확장성도 큽니다. 이게 바로 핀테크 기업이 돈을 버는 방식이죠. 기존에 있는 금융기업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아예 비즈니스 모델의 전이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밸류체인을 와해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었던 금융업 입장에서는 알리페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에서도 카카오페이나 토스와 같은 핀테크 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위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게 금융의 DT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우리 일반 은행 앱과 카카오뱅크와 같은 핀테크 서비스가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시죠. 지금 화면을 보게 되면 좌측은 카카오뱅크의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은행 앱의 화면입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느냐? 특정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송금을 하려고 하는 화면이에요. 자, 송금을 할 때 얼마나 왼쪽에 있는 카카오뱅크 앱에서 송금을 빨리 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오른쪽과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초 정도 지나게 되면 이렇게 송금을 할 수 있는 최종 화면이 나오고 간단하게 핀 번호만 입력하게 되면 바로 2차가 완료됐습니다. 끝났네요, 벌써. 오른쪽은 아직도 중간입니다. 이제서 계좌 비밀번호 입력하고 상대방 계좌번호 앞서 입력했으니까 됐고 그다음 다음 버튼을 누르죠. 바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OTP 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최근에는 이제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OTP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단축되긴 했어요. 하지만 압도적으로 토스나 카카오뱅크와 같은 핀테크 서비스에 비하면 기존에 있었던 은행 앱이나 신용카드 앱은 속도도 느리고 직관적이지 않죠. 그게 바로 우리 사용자에게 금융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주는 데 있어서 기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마트폰 앱이 불편하다고요. 스마트폰 앱이 후지다고요. 왼쪽에 있는 핀테크 서비스는 그런 서비스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오지 않으면 온라인을 찾으면 그 온라인이 오프라인 매장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핀테크 기업들은 IT를 잘 알다 보니까 온라인 서비스를 잘 운영하고 설계할 수 있는 디자인 능력이 있는 것이고 기존 금융기업들은 그 부분이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 취약한 부분을 메꾸는 게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 겁니다. 배달의 민족, 스타벅스, 카카오택시 이런 앱들은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도 원래는 전화 통화해가지고 배달을 해서 집에서 야식을 시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용 공간은 오프라인입니다. 스타벅스도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픽업을 하든 커피 테이블에 앉아서 마시든 오프라인에서 사용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죠. 택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프라인에서 타는 거죠. 그런데 그 오프라인의 경험이 오프라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 들어가면서 혁신이 이루어졌죠. 배달의 민족만 해도 기존에 전화를 이용해서 음식을 배달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졌잖아요. 내 주변의 음식점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리뷰를 남긴 걸, 평점을 남긴 걸 보고 비교할 수가 있고 결제도 얼마나 편합니까? 메뉴 고르는 것도 너무 편하죠. 스타벅스도 마찬가지라고요. 스타벅스도 매장 방문하기 전에 아예 사이렌 오더로 미리 주문할 수가 있죠. 매장에 방문해서도 메뉴 고른 다음에 바로 그냥 바코드만 입력하면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캐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카카오 택시도 마찬가지죠. 택시를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모두 카카오 택시 앱을 통해서 택시를 호출하고 목적지를 입력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바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 서비스, 즉 오프라인 기반의 이들 서비스가 보다 편리한 사용자에게 제공했던 경험 중에 핵심은 결제라는 거죠. 결제. 간편 결제, 손쉬운 결제, 기존보다 훨씬 신용카드보다 효율적인 결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 서비스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오프라인 시장이 비대면, 즉 온라인화, 언택트로 변화하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결제라는 겁니다. 즉 핀테크 서비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쌓여가겠죠. 편리하고 빠르고 손쉬운 모바일 결제는 사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제가 공과금을 내는 화면이라고요. 공과금을 낼 때 예전만 해도 은행에 가야 되거나 혹은 은행 앱을 이용하게 되면 너무나 번거로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5초 만에 금방 공과금을 낼 수 있을 만큼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가스 요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요금을 아주 손쉽게 낼 수가 있죠. 이거를 컴퓨터에서도 할 수 있었죠. 근데 컴퓨터에서 웹을 통해서 우리가 결제를 하고자 한다면 공인인증서를 입력해야 되고 너무너무나 번거로운 작업들이 필요해요. 컴퓨터로 공인인증서 통해 가지고 결제를 하려고 하면 1분이 훌쩍 넘거든요. 심지어 다양한 형태의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을 설치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오랜만에 연결했을 때는 5분 넘게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모바일 결제는 그 시간을 확 줄여줬죠. 바로 컴퓨터 기반의 웹에서도 결제가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모바일 기반의 결제 부분은 컴퓨터에서는 액티브엑스 기반으로
쓰다 보니 엄청난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었는데 모바일로 오면서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핀테크, 특히 간편결제 시장도 특히 코로나와 함께 만나면서 더욱더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올해 2020년 그리고 내년도 2021년에는 그 결제를 기반으로 충분한 사용자 트래픽을 모은 이 핀테크 서비스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에 나서면서 기존에 있었던 금융업의 본격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오프라인 결제라고요. 온라인 결제는 컴퓨터에서 그동안 이루어졌지만 모바일 결제로 인해서 오히려 온라인 결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게 됐고요. 모바일 결제는 그 편의성으로 인해서 더욱더 사용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온라인 결제가 그 편리함을 기반으로 딛고서 이제는 오프라인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서비스보다 더욱더 편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핀테크 기업의 특징이라고요. 자, 화면에 있는 영상은 카카오뱅크에서 소개하는 모임 통장이라고 하는 기능을 소개한 영상입니다. 부부 동반 산악회네요. 항상 우리가 이런 모임이 있으면 동호회가 있으면 총무가 있죠. 총무는 여러 가지 결제와 관련된 그리고 회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비를 제때 안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한 투명하게 자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신경 쓰는 게 다 총무의 몫이라고요. 카카오뱅크의 모임 통장은 그런 총무를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 기능이죠.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명이 모여서 자금을 관리하고 서로 나눠 쓰고 자금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하고자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모임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만드는 자금을 관리한다거나 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는 어디 해외여행을 가보자 그 해외여행 적금 같은 걸 붓는다거나 이렇게 관리하고자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멤버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돈이 지출될 때마다. 그것도 카카오톡으로 같이 공유되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죠. 기존의 은행 앱에서도 이런 모임 통장 기능은 당연히 제공되던 기능이에요. 그럼 카카오뱅크의 모임 통장은 기존에 제공되던 은행 앱의 모임 통장과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속도가 빨라요. 두 번째, 기존의 은행 앱의 모임 통장은 모든 사람들이, 즉 회비 관리를 해야 되는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멤버들이 다 그 은행 앱을 써야 됩니다. 그 은행 앱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그 은행에 계좌를 터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하지만 카카오뱅크의 모임 통장은 총무만 가입하면 돼요. 나머지들은 별도로 카카오뱅크에 계좌가 있을 필요도 없고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내역은 어차피 카카오톡을 통해서 공유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용이 간편하죠. 세 번째로는 감성이 묻어나요. 무슨 이야기냐? 사실 우리가 모임에서 회비를 거둘 때 되게 번거롭고 부담스럽거든요. 야, 너 이번 달 회비 안 냈다. 원래 20일까지 내야 되는데 10만 원만 넣어줘. 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카카오뱅크의 모임 통장의 회비 기능을 보면 상당히 감성적으로 잘 풀었죠. 회비를 좀 달라고 이모티콘이 사정하듯이 보여지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이모티콘이 예쁘게 포장해서 우리 감성을 전달합니다. 여러분이 카카오톡 쓸 때 그런 거 못 느끼세요? 텍스트로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는 거와 이모티콘으로 전달하는 거랑 다르죠. 이모티콘이 훨씬 더 풍성하거든요. 풍부하고. 금융도 마찬가지죠. 냉정하게 숫자로 10만 원 넣어라. 이번 달에 안 넣었다. 그렇게 보내는 것보다 이모티콘과 함께 보내면 훨씬 더 감성적인 소구 포인트를 전달할 수가 있다고요. 바로 이 지점이 핀테크 서비스가 기존의 은행과 다른 점입니다. 기존의 은행 앱은, 기존의 신용카드 앱은 숫자만 보여요. 감성이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핀테크 서비스들은 감성이 보이죠. 편리함도 당연한 것이고 기능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빠르기도 하고 세 번째는 바로 감성이 묻어난다는 거죠. 인간적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에 우리가 문자 메시지, SMS를 쓰던 때와 카카오톡으로, 라인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기존보다 공짜라는 장점이 있고 기존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는 장점이 있죠. 음성통화도 가능하고 화상통화도 가능하고 선물도 보낼 수 있고 세 번째가 바로 감성이 묻어난다는 거죠. 다양한 이모티콘을 통해서 기존에 전달하기 어렵던 텍스트에서의 추가적인 감성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의 강점이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핀테크도 기존의 금융에서는 우리가 느끼기 어렵던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감성적인 금융 서비스가 가장 큰 강점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핀테크 서비스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송금을 할 때도
그 송금이 그냥 돈을 10만 원 보내는 게 아니라 감사의 인사인 건지, 축하의 인사인 건지, 사랑의 표현인 건지, 무엇인가 용돈을 주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인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능 부분도 사실은 큰 강점 중에 하나예요. 앞서 가볍게 제가 언급하긴 했지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온라인 결제 부분은 결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제하기 전과 결제하기 후, 즉 결제를 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부가가치들을 함께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자에게 편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죠. 아까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멤버십 관리라든가 포인트 적립이라든가 할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일일이 다 머리로 기억하고 신용카드를 쓰기가 어렵거든요. CGV 매장 가서 이번에 할인 쿠폰 남았던 거 이번 달 31일이 마감인데 꼭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 기억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럴 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핀테크 서비스는 결제하기 전에 바로 그런 것들을 노티해주죠. 즉 알람으로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런 것들을 깜빡하지 않고 훨씬 더 혜택을, 쿠폰을 또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핀테크 서비스가 기존 금융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면에 보여지는 건 렌딧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렌딧은 P2P 대출 서비스죠. 근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내가 대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 돈을 빌려주어서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쓰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은행 적금을 1,000만 원 정도 붓고서 그거에 대한 이자 수익을 얻는 것처럼 렌딧을 이용해서 1,000만 원을 다른 개인들에게 대출해주고 거기에서 이자 수익을 얻는 그런 P2P 대출, 투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은 혹시 은행에 적금을 부으면서 은행 적금에 이자가 얼마씩 붙고 있는지를 매일 아니면 매주 아니면 매월 확인하시나요? 그 이자가 뭐 크게 변동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확인할 일도 별로 없고 또 은행 앱을 실행을 해서 송금 같은 목적이 아닌 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 앱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렌딧은 좀 다르죠. 렌딧은 자주 들어가서 내가 지금 1,000만 원 정도 빌려준 내 돈이 실제 어떤 개인에게 어떻게 투자가 됐고 대출이 됐고 그리고 그렇게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 상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자는 얼만큼 벌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돈 1,000만 원이 어떻게 불어나고 있는지를 자꾸 들어가서 보게 된다고요. 기존의 일반적인 금융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사용자가 투자한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이자 수익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딱 하나 있죠. 바로 증권. 증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 시세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매일 아니 매 시간 아니 매 분 매 초마다 내 투자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속 보여주기는 하죠. 하지만 적금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투자 금액은 대출을 통해서 내 돈이 어떻게 다양한 사람에게 투자가 됐고 그 대출받은 그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이자가 쌓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 상환이 완료된 게 얼마고 그리고 미상환인 건 금액은 얼마고 또 앞으로 상환되지 못할 수 있는 위험군은 얼마인지를 시시각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심하고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죠. 이런 화면에 보여지는 숫자 기반으로 한 UI가, 즉 UX가 기존의 일반적인 금융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지 못했던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핀테크 회사들을 분석을 할 때 파이낸셜 앤드 테크놀로지, 즉 금융의 기술이 가미된 거에 대해서 기술 부분을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고도의 기술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용자 경험을 사용자에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금융과는 다른 어떤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UX 측면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뱅크샐러드나 카카오페이나 앞서 소개해드린 카카오뱅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사용자 경험이라는 측면입니다. 어떻게 보다 감성적이고 기존의 금융이 제공하고 있지 못했던 서비스를 금융을 IT를 통해서 푸는 것인가 그거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죠.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에 있었던 금융기관이 핀테크 기업을 따라잡으려고 하면 기술에 대한 투자 이외에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이스하게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한 투자와 고민을 더욱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핀테크 기업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오프라인 결제죠.
제 아무리 온라인 시장이 커진다 하더라도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장이 커지면서 온라인 관련된 결제와 이커머스 시장이 커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직도 60, 70% 이상은 오프라인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만 해도 여러분이 오프라인에서 신용카드 기반으로 결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시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버스나 택시 탈 때 대부분 아직은 신용카드 많이 이용하죠. 낮에 점심에 레스토랑에 가서도 신용카드 많이 이용합니다. 저녁에 식사할 때도 신용카드 많이 이용하고 마트를 가거나 편의점 이용할 때도 대개 아직은 앱보다는 스마트폰 이용하는 것보다는 신용카드나 캐시를 많이 이용한다고요. 자, 그런데 스마트폰에 앞서 설명드렸던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라고 하는 이 핀테크 온라인 결제 서비스가 간편 결제가 오프라인에 본격 진출하고 있어요. 마치 알리페이처럼. 그래서 오프라인의 결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커질 것 같아요. 왜? 신용카드보다 훨씬 더 편하거든요. 뭔 소리냐? 스마트폰 앱 꺼내서 인증하고 로그인하고 그리고 바코드 보여주고 그리고 결제 확인하고 이 번거로운 작업이 어떻게 신용카드보다 편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신용카드보다 훨씬 더 편리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우선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의 매장 결제를 지원하는 가맹점이 늘어나면서 기존에는 안 되거나 속도가 오래 걸렸는데 그 속도가 단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가 하지 못하던 걸 제공하죠. 바로 영수증 관리 기능입니다. 예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얼마를 결제했는지를 문자 메시지로 확인하거나 영수증 종이 쪼가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앱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목요연하게. 어저께, 그저께, 한 달 전, 1년 동안. 그러다 보니 영수증 관리 기능 부분에 있어서도 매장 결제를, 즉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결제를 더욱더 많이 하게 만드는 요소가 됐죠. 세 번째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네이버페이의 테이블 결제예요. 식탁 결제. 레스토랑에 와서 그 레스토랑의 메뉴판을 보고 그리고 점주하고 이야기를 해서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배달의 민족 주문하듯이 내 자리에 앉아서 내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내 스마트폰 앱에서 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레스토랑의 상품 목록이 뜹니다. 메뉴를 고르고 결제를 다 해버리면 다 모든 게 끝나죠. 주문이 오더가 들어가게 되면 점주의 포스 단말기나 스마트폰 앱에서는 몇 번 테이블에서 어떤 상품이 주문됐는지가 뜨고 거기서 조리를 다 끝낸 다음에 바로 갖다 주죠. 훨씬 더 접촉할 기회가 줄어들죠. 신용카드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이렇게 매장 결제를 하다 보면 편리한 점 중에 하나가 내가 단골인 경우에 포인트나 혹은 멤버십 적립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같이 연계돼서 제공되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자주 먹는 음료, 내가 자주 먹는 음식들은 최상단에 뜹니다. 메뉴판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메뉴판은 항상 누구나 다 똑같은 메뉴판을 보게 되는데 스마트폰 앱에 있는 매장 결제를 할 때는 순서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음식이 제일 먼저 뜰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이 매장 결제의 테이블 결제 부분은 신용카드가 제공하고 있지 못하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더 오프라인에서의 결제는 기존 신용카드 결제보다 더 편리한 기능과 함께 새로운 부가가치 또 새로운 경험과 함께 사용량이 더욱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결제가, 즉 핀테크 서비스가 결제를 독식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금융업체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이자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객 접점을 빼앗기는 겁니다. 기존에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매일 아침 현관문 앞에 배달되는 신문지를 통해서 뉴스를 보고 매일 저녁 9시에 거실에 앉아서 TV의 11번과 9번, 7번, 6번을 통해서 방송을 봤다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을 통해서 뉴스를 봅니다.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같은 언론사의 신문을 보더라도 신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앱을 통해서 본다고요. 지금 방송은 시청률이 예전처럼 7, 80% 아니에요. 잘해봤자 10%입니다. 왜? 사람들이 TV 앞에서 TV를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보고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카카오 TV에서 보고 넷플릭스에서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고객 접점, 즉 포인트 오브 컨택트를 기존에 있었던 미디어 업체들은 놓쳤기 때문에 포인트 오브 컨택트를 확보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컨텐츠 유통회사에 끌려다니는 거죠. 핀테크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거죠. 고객과의 접점을 핀테크 기업들이 갖는 것이지 은행이나 신용카드가 갖는 게 아니라고요. 예전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했지만 이제는
은행 지점도 오지 않고 신용카드도 이용하지 않고 카카오페이에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네이버 페이에 있는 은행 계좌를 연결해서 쓰게 되면 은행과 신용카드는 후방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객 접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현상이 핀테크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기존 금융 업체들 입장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을 크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앞서 계속 언급했던 큰 빅테크 기업, 즉 빅자이언트 기업,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큰 거대 기업이죠. 페이코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이 있고 혹은 그런 IT를 기반으로 하되 작은 스타트업이 있고 토스, 뱅크샐러드 이런 회사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 그리고 오프라인에 유통을 하고 있는 신세계나 롯데가 대표적이겠죠. 유통 쪽은 본인들이 고객 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결제를 갖다 붙이면서 결제 서비스에 대한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죠. 크게 보면 빅테크 기업, IT 스타트업, 이커머스 그리고 오프라인 리테일 업체 이렇게 세 군데가 각축전을 벌이면서 뒷단으로는 제조사, 삼성페이나 LG페이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삼성이나 LG는 기존에 있는 신용카드를 물리적인 피지컬로 바꿨다 정도 수준인 것이지 앞서 소개해드렸던 핀테크 기업처럼 그런 금융의 서비스 혁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 이들은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기존에 있었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최대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파트너가 될 수가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빅테크 기업, 카카오와 네이버 페이코 딱 세 군데입니다. 두 번째가 스타트업, IT 스타트업, 세 번째가 바로 이커머스 그리고 오프라인 커머스 업체.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금융기관이 어떻게 금융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혁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려면 이 세 가지 영역의 기업들의 전략을 분석하고 이들과 어떤 합종 연행을 하고 어떻게 전략적 제휴를 하고 경쟁 전략을 펼쳐가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첫 번째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알리페이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알리페이를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자 경험을 보여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알리페이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훨씬 많이 써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오프라인도 큰 매장이 아니라 길거리 노점상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결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여기서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처럼 미리 주문도 할 수가 있죠. 오프라인 노점상 앞에서 QR코드를 찍고 거기서 바로 주문을 하고 그리고 결제할 금액을 입력하고 포인트를 적립받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오프라인에서 사실 이루어지지만 온라인이 밀결합되어서 그 온라인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되고 결제를 전후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잘 연계되어 있는 게 알리페이의 특징이죠. 또한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각종 큰 대형 프랜차이즈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곳에서 병원, 은행, 다양한 곳에서 알리페이를 이용해서 결제도 하고 보험 상품도 검색할 수 있고 또 쇼핑도 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죠. 배달 기능, 또 예약 기능, 호텔 예약부터 시작해서 택시 호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기능들이 핀테크 앱 하나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한국에 있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토스와 같은 핀테크 서비스들은 사실은 알리페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리페이가 이미 한국의 3년, 5년 후에 미래 핀테크 서비스의 모습을 고스란히 현재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3년, 5년 앞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핀테크가 가장 발전된 서비스가 사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거든요. 그런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가장 공들이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이런 수많은 공간 속에서 확보한 수집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광고 맞춤형 마케팅을 하는 게 이들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입니다. 이 영상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알리페이, 위챗페이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축도 바로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쌓은 이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용자가 어떠한 광고와 어떠한 상품을 구매할 만한 고객인지를 분석하고 그거에 맞는 광고 마케팅을 하는 게 이들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거든요. 사실 네이버와 구글과 같은 회사에 오늘을 있게 한 건 검색어 입력창이거든요. 그 검색어 입력창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욕망을 쳐넣죠.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구글과 네이버는 읽고서 우리의 욕망을 광고주들한테 팔거든요.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판매자들한테 팔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궁금한지를 알고서 그걸 가지고 광고 마케팅에 성공한 게 네이버, 카카오라고요. 다음이고, 구글이고. 그렇다면 만약 우리의 온라인은 물론이거니와 오프라인 상에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무엇을 사고, 어디에서 주로 어떤 걸 시켜 먹고, 이 모든 데이터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사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면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핀테크 기업들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의 구글과 네이버 검색 광고가 하지 못했던 더 정교한 광고를 하려는 게 바로 이들의 꿈이고, 더 나아가서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오프라인 광고의 디지털화를 하려는 게 바로 이런 핀테크 기업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핀테크 기업들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고객 접점, 포인트 오브 컨택트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BM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있죠. 저는 그래서 핀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디립다 한 우문을 팝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간편 결제와 송금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한 우물을 파서 충분히 사용자 저변을 확보하고 1,000만 명, 2,000만 명 정도가 쓰고 널리 알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후죽순으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폭탄처럼 제공하는 거죠. 송금 기능, 보험 상품 검색, 청구서 관리, 포인트 멤버십, 공과금 관리, 가계부 관리, 수많은 금융상품들, 더 나가서 이렇게 수많은 상품들을 판매하다 보면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강구하고 구상하는 게 바로 핀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금융기관들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고요.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었죠. 앞서 소개해드렸던 오프라인에 있는 벤과 피지, 더 나아가서 수많은 가맹점, 그리고 카드사와 은행들, 보험사, 이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핀테크 기업들은 이런 이해관계의 밸류체인을 사슬을 끊어버리거든요. 축소됩니다. 축소되면 그 시장은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사용자는 거기서 효율을 얻게 되고, 사용자가 효율을 얻게 되면 거기에서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과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BM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었던 금융상품을 그대로 판매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금융상품도 바뀌어야 되고, 금융상품의 판매 방식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일즈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수익 모델도 다변화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핀테크 기업들의 성공 공식, 또 비전을 간파하고 우리 금융은, 우리 은행은, 우리 카드사는, 우리 보험사는 이런 시대에 발맞춰서 누구와 전략적 파트너를 맺고, 누구와는 경쟁 전략을 맺고, 또 앱은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게 나을지, 아웃소싱하는 게 좋을지, 누구와 협력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각종 금융상품은 어떻게 변신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는지, 사용자에게 어떤 경험을 주고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총 3가지 영역 부분에 있어서 금융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핀테크 기업들의 강진. 두 번째,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을 제시하는지. 세 번째, 기존에 있었던 금융기업들은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응해야 되는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연은 마치고 다음번 5번째 때는 미디어 시장 그리고 컨텐츠 시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변화, 혁신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주식입니다. 당시에 레콘케스타를 이뤘던 그 이사벨 여왕은 레콘케스타 끝나자마자 아람브라법이라는 법을 공표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을 추방하는 그러한 법안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물론 헤드쿼터는 암스테르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특히 동남아시아, 인도와 동남아시아 자카르타의 거대한 동인도 회사의 기지를 갖고 있었고, 수만 명의 직원이 있었고, 자체적으로 조선소도 갖고 있었고,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 현대적 회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65년부터 이제 그 시티 오브 런던 안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 원래 모델은 거래소의 모델은 벨기에의 안트워프 거래소였습니다. 1930년. 이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거래됐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영국 왕실 거래소에서는 주식이 거래되질 못했습니다. 주식이 되는 곳은 그 시티 오브 런던에 있던 조나단 커피 하우스였어요. 1609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헨리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맨하탄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이름을 뉴 암스텔담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제 뉴욕 거래소가 정식으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1817년에 증권 거래에 대한 혁신적인 제도를 보완하면서 그때 뉴욕 거래소가 이제 정식 이름을 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찰스 다우는 에드워드 데이브 존스라는 통계학자와 손을 잡습니다. 다우지수가 처음 만들어져서 시작된 것은 1884년이다. 당시에는 불과 4종목이에요. 4종목의 평균을 가지고 전체 시장을 평가했습니다. 모든 회사는 다 주식회사라는 그러한 시스템에 다 구겨 넣어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왜? 주식회사가 만능인 것처럼 여겨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소유와 경영의 갈등이 됩니다. 지배구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수많은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맞지 않는 틀에 회사들을 끼워 넣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